저는 함경북도 회령 장마당에서 18년을 장사하던 김선아입니다. 한때 저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비닐시트를 깔고 중국산 세제며 밀가루를 팔던, 이웃들과 무명이나 명절 날씨를 주고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자유로운 커피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북한 보위부에 3번이나 체포되고 중국 공안에 2번이나 강제 송환되고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죽은 사람으로 위장한 루트를 택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시체로 꾸민 죽음의 연극 덕분에 저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경제 독립심을 가진 장마당 여성으로서 그 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정권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 장마당 여성들 중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살아남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북한 체제의 모순,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난 자유의 가치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저는 1996년 북한 대기근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함경북도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었죠. 평양의 특권층은 아니지만 최하층도 아닌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아버지가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8살, 오빠는 12살. 어머니 혼자서 우리 셋을 먹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배급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협동농장에서 나오는 배급은 한 달에 한 번 옥수수 가루 한 주먹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죽을 쑤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거야. 감사해. 김정은 어버이가 주신 은혜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중얼거리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오빠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결정했습니다. 장마당을 해야겠다. 그건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마당은 자본주의 부하라고 불렸고 단속반은 언제든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국가가 우리를 먹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어머니는 처음엔 솔면 손수건을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싼 천들을 시장에 깔고 파는 거였죠. 몇 푼이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 가루도 사고 계란도 사고 때론 흰쌀밥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곁에서 장마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기고 회령시장에 우리 자리에 도착해 상품을 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저녁 7시에 철수하고 밤 10시쯤 집에 도착해 내일 팔 상품을 정리하고 그렇게 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14시간을 일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아야, 이게 우리 삶이다. 싫어도 해야 해. 안 하면 죽어. 이게 현실이야. 어머니는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게 있었어요. 너 알아? 저 사람들, 보위부 여자들 말이야. 저들도 남편 월급으로는 못 살아. 우리 시장에 와서 몰래 명품이라는 중국 세제 사가지. 단속할 때는 수고비라고 돈을 뜯어가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그 위대한 조선, 그 체제가 정말 위대한 건가? 장마당에서 보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19살이 되었을 때 이곳에서 만난 리준호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탄광에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에 얼굴은 검댕으로 검게 그을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맑았습니다. 나랑 살면 편할 거야. 너 엄마처럼 시장에서 힘들게 안 해도 돼. 그가 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후 남편은 탄광 사고로 죽었습니다. 2011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갱도 붕괴로 9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중 한 명이었어요. 보위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가 기밀이라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딸 서연 당시 3살과 아들 민준 당시 1살. 이제 정말 내가 해야 해. 그때부터 저는 장마당의 본격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때론 어머니 대신 더 큰 규모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천과 생필품을 넘어 중국에서 들여온 세제, 화장품, 의류, 심지어 비타민 같은 의약품까지 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수익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위험한 손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여성들. 처음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검은 제복, 붉은 완장, 그리고 그 위압적인 눈빛.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구나. 보이부 장교의 아내 박순희. 그녀는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우리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식으로 출입하는 게 아니라 남편 몰래 몸을 사려 숨으면서 말이죠. 김선아, 이번엔 뭐가 좋아? 그렇게 말하며 내 손잡이 전단이나 섬세한 비누를 사가곤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가장 질 좋은 상품을 따로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결국 자기 남편의 감시의 아래 숨죽이며 살고 있는 여자였거든요. 한 번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어요. 너 알아, 김선아? 내 남편은 말야, 나한테는 늘 엄격해. 당에 충성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넌 자유로워 보여. 진짜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벌 때만큼은 내 머릿속이 내 것 같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날마다 반복되었어요. 위대한 사회주의 조선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배고프고 감시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감시하는 사람들도 그 체제 안에서 여유를 느끼려면 이장마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모순이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는 장마당에서 점점 성공한 상인이 되어갔습니다. 초기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면 나중엔 월 800만 원에 이르렀어요. 북한의 비공식 경제라는 게 그 정도면 상당한 부잣값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회령 시내 괜찮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다락방이 있는 2층 벽돌집. 전기는 하루에 4시간만 들어왔지만 그래도 부자의 표시였죠. 저는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한테 뇌물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히 돈을 줘야 아이가 칭찬을 받고 좋은 석차를 받고 대학에 갈 수 있지. 이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리상섭이라는 중국 밀수 상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만강을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물건을 싸게 사와 우리에게 팔고 우리는 그걸 일반인들에게 다시 팔면서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리상섭을 통해 중국 상품뿐 아니라 정보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소식, 세계 환율, 그리고 탈북에 대한 이야기들. 리상섭은 종종 선화, 넌 왜 여기 있어? 넌 스마트한데?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만 살아야 하나?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2013년 김정은은 장마당을 더 강하게 단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장마당이 커질수록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국가가 인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신화가 사람들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이부의 단속은 더 심해졌습니다. 매주 2, 3회 검은 트럭이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상인들은 물건을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몸을 숨기거나 물건을 빠르게 어딘가에 캐묻거나 아니면 뇌물을 주고 눈을 감게 했죠. 저는 초기엔 물건을 숨겼습니다. 인근의 빈집이나 흙 속에. 하지만 점점 빈번해지자 저도 결국 뇌물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월 보이부 간부에게 300만 원. 이걸 안전보장금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층의 간부가 지시를 내리면 그 돈도 무의미해졌으니까요. 그리고 2014년 여름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14년 7월 회령에 시끄러운 소문이 났습니다. 보이부에서 장마당 반동 세력 숙청 명단을 내렸대. 처음엔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런 소문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상인들 중 몇몇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사라진 건 최민경이라는 40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큰 규모로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중국과의 밀무역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죠.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시장에 나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녀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잉크처럼 검게 물려 있었어요. 엄마가 보이부에 잡혀갔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딸의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주 수요일 또 다른 상인 서동욱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남자였어요. 60대의 할아버지처럼 생긴 하지만 머리는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중국 물건을 크게 취급했죠. 일주일 후엔 5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건 소문이 아니다. 이건 작전이다. 보이부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큰 상인들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짜 공포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령 보이부 국장 오영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장의 모든 상인을 불러 모았어요. 약 8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장은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적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기처럼 흐렸습니다. 장마당은 자본주의 부하의 온상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알게 모르게 제국주의 사상에 물든 인간들입니다. 우리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를 심각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이 우리를 훑었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3등급 이상의 상인들, 월 5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자들은 재심사 대상입니다. 적발되는 즉시 위법 경제활동 및 반동 사상 확산 혐의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읽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들어.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이름이 김선화였으니까요.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이부 장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넌 회령시장 최상인이지? 월 800만 원 넘게 버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넌 특별히 더 위험한 놈이다. 우리가 조사해보니 중국 밀수상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고 비공식 금융까지 취급하고 있더라. 그런 짓을 하다가 외국 정보에 물들고 반동 사상에 빠진 게 아닌가 의심된다. 내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듯 했어요. 재조사 대상자로 지정한다. 3일 안에 보이부에 나타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 국장이 덧붙였어요. 만약 튈 생각을 하면 가족을 다 연행한다. 그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선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나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야. 나 잡혀가. 나는 오 국장의 말을 반복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것은 고통의 울음이라기보다 이미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던 절망의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냥 가난하게 살 걸.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이들 곁에 누워 그들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서연이, 민준이. 엄마가 없는 동안 착하게 있어. 할머니 말 잘 들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습니다. 잡혀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건 극단적인 생각 같지만 북한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보이부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문, 고문, 그리고 혁명적 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노동. 그리고 가족의 연행. 내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뭘 해? 어디로 갈 거야?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상섭. 중국 밀수상. 그 남자가 몇 번 말했었죠. 선화, 너 정말 싫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길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이 공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살아있으려면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보이부에 불려가기 이틀 전 나는 리상섭을 찾았습니다. 두만강변의 한 빈집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던 것처럼. 결심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응.
나 나가고 싶어. 나는 대답했어요. 리상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 사실 쉽지 않아. 특히 여자는 더. 보이부가 너 찾으면 중국 공안도 나한테 압박 줄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도 돼. 나 이곳에 남으면 죽으니까. 리상섭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정했나 봅니다. 알겠어. 근데 넌 죽어야 해.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상섭이 설명했어요. 보이부는 너 시신을 찾을 때까지 포기 안 한다. 만약 넌 살아있다는 게 들키면 더 위험해져. 그래서 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해. 시신이 발견된 죽은 사람이. 나는 그의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짜 시신? 정확해. 리상섭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두만강에서 익사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죽은 시체를 구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의료 실패나 사고로 인한 시신이 가끔 팔렸어요. 혁명적 의미 없는 벌레 같은 시체들 말입니다. 그 시신을 나처럼 꾸민다. 그 시신을 두만강에서 발견하도록 한다. 아마 보이부는 그걸 나라고 생각할 것. 한편 나는 비닐로 감싸져 밀수 상자처럼 위장되어 배 밑에 숨겨진다. 그 배는 중국으로 간다. 이 계획은 미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가능해? 나는 물었습니다. 99%는 발각될 거야. 하지만 1%는 살아날 수도 있어. 그 1%를 위해 나는 결정했습니다. 남은 하루.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내일 죽어야 해. 어머니는 내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어요. 어머니도 살아본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야 사는 거겠지.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걸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왜 자꾸만 안는지 몰랐어요. 민준이는 그냥 엄마 뭐 해?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먼 곳에 가야 해. 그런데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엄마가 떠난다는 게, 아니, 잠시 떠난다는 게, 나는 나중에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또 다른 고통의 여정이었지만, 그 밤 나는 우리 집을 자세히 봤어요. 다락방의 녹슨 못, 부엌 모서리에 작은 쥐자국, 아이들의 낙서가 남아있는 벽, 내가 몇 년을 지었던 공간,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두만강 변, 바람이 찼습니다. 강 위의 얼음이 소리를 냈어요. 나는 헌옷을 입었습니다. 일부러 찢은 옷. 리상섭이 내 얼굴에 흙을 문질렀습니다. 이래야 시신처럼 보여. 나는 그 과정에서 울음을 참았어요.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리상섭의 동료인 강철이었어요. 그가 들고 온 건 시신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시신. 팔만 아니면 거의 나와 비슷한 체형. 강철이 설명했어요. 이 여자는 2주 전에 협동농장에서 일하다 쓰러졌대. 의사가 없어서 그냥 죽었어. 가족도 시체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시신을 3일장 전에 샀어. 나는 그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나처럼 마른 팔. 나처럼 검은 머리. 저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였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리상섭과 강철이 그 시신을 내 옷과 비슷한 색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머리를 매빠르게 자르고 내 머리를 그 머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할 거야? 리상섭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해. 난 이미 죽은 거야. 그냥 몸이 아직 따라오는 거지. 리상섭은 나를 배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건 작은 배였어요. 밀수를 위한 배. 배 밑 짐더미들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비닐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 누워. 나는 누웠습니다. 리상섭이 비닐로 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놨으니까 괜찮아. 근데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알겠어?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비닐이 나를 감쌀수록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마치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배 밖에선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손전등. 뭐하냐? 죽은 여자 시신을 중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시신 무역.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리상섭이 위조 서류를 건넸어요. 보이부 경찰이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나는 배 속에서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이 여자. 얼굴이. 마른 얼굴이죠. 부랴부랴 시신 처리하는 중이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그 보이부 경찰이 바로 3일 전 나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던 부하들 중 한 명이었대요. 좋아. 그 한마디.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크륵, 크륵, 크륵. 나는 비닐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번 숨을 크게 쉬면 비닐이 공기 때문에 팽창에 들킬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과. 중국 경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나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3일 후 중국 공안이 배에 들이닥쳤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밀수 혐의. 리상섭이 몇 시간 신문을 받은 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사이 배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공안이 배의 모든 각을 수색하고 있었고 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리상섭은 내게 신호를 줄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그가 택한 선택은 나를 두 번째 배로 옮기기. 중국 조선족 밀수상과의 거래를 통해서 말이에요. 나는 한밤중에 배에서 나와 다시 다른 배의 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배는 야노강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비닐로 감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고기 박스 속에 들어갔어요. 냄새로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물고기 냄새가 날 거야. 밀수상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박스 안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들었어요. 팔 한 번도 펴지 못했어요. 물고기의 비린 냄새와 내 배설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죽겠구나. 나는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밤 배가 흔들렸습니다.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를 담은 물고기 박스도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는 의식을 깬 곳이 중국 경찰서였어요. 강에 빠진 내가 현지 어부에게 구조되었던 거죠. 어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나는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강제 송환. 중국 공안은 나를 북한 보이부에 내줬습니다. 나는 회령 보이부 감옥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처음 받은 인사는 고문이었습니다. 넌 탈북 시도자인가? 아니면 밀수꾼인가?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대해 전부 말해. 고문반들은 두꺼운 막대로 내 다리를 쳤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여기는 감옥입니다. 비명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중국으로 보낼 때까지 말 안 하면 계속 두드려. 보이부 신문관이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 동료는 없습니다. 저 혼자 물건을 가져왔어요. 죽은 시신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그냥 돈벌이였어요. 신문관은 날 때렸습니다. 거짓말하는 놈. 시신이 일반적이지 않아. 넌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에요. 제발. 아이들이. 애 타령하지 마. 국가를 배반하는 놈이 무슨 애 타령이야? 3개월 뒤 나는 중국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중국 공안도 나를 원래 출신국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싶었거든요. 중국의 불법 체류자 처리 정책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라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유진이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 공안이 나를 수용소에 넣고 한 달 뒤에 북한으로 보낼 거라고 했을 때 나는 기회를 봤어요. 같은 수용소에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몰래 대화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 한 40대 여자가 나에게 속삭였어요. 어떻게? 국제 NGO, 종교단체. 그들이 탈북자를 받아줄 수 있어. 어딨어? 연길. 그리고 거기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나는 그 정보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밤중에 나는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정확히는 옆 사람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경비를 피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자치구. 나는 거기서 국제 NGO 종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교회와 연계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당신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국을 거쳐서. 그들이 말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 네. 제발 도와줘요. 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운명의 장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예요. 이번엔 조직적 밀수의 혐의로. 나를 돕던 NGO 사람이 신고당한 것 같았어요. 다시 조사실. 다시 경찰서. 다시 그 차가운 신문대. 넌 밀수단 구성원이지? 아니에요. 저 혼자. 거짓말. 북한으로 보낼 거야. 넌 한국에서 북한 정부의 적이라고 지정한 인간이잖아. 그때 나는 절망했어요. 끝이다. 이번엔 정말.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NGO 관계자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정원에 알렸던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나를 정치 망명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외교적 협상이 있었겠지만 결과는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겠대요. 중국 경찰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너 다시는 여기 못 와. 알겠어? 그렇게 나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시신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비행기로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하얀 구름. 진짜 여기 갈 수 있나? 나는 계속 의심했어요. 이게 또 다른 악몽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공기가 다르다. 정말이었어요. 숨 쉬는 것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맞이한 건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내가 정치 망명자였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또다시 신문이 시작될 줄 알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처음 건넨 건 편하게 계셔도 돼요. 물 드릴까요? 따뜻한 말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처음 받은 배려였거든요. 북한 보위부의 신문이 아니라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엄격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고문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아이들은 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북한으로부터 받는 협박이나 위협은 없으신가요? 각각의 질문이 나에게 피해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을 줬어요. 나는 서울 강남구의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이곳이 또 다른 감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원하면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원하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욕실에 전등을 켜면 빛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기가 언제든 들어오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그냥 손을 씻을 수 있다는 게 그 단순한 행위가. 첫 번째 밤 나는 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 낭비라고 해서 사람들을 잡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다음날 웃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첫 끼니로 받은 건 흰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계란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떠먹고 한참을 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의 이유는 나만의 아이들은 이 정도 밥을 매일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옷들, 깨끗한 면 셔츠, 청바지, 속옷, 양말. 나는 옷장에 앉아 그 옷들을 만졌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북한에서 나는 옷을 4벌 정도만 가졌습니다.
겨울옷 하나, 여름옷 하나, 보관용 하나, 그리고 낡은 옷 하나. 하지만 여기선 일주일마다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하나원에서는 나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역사, 경제, 사회문화.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교육 비디오였습니다. 거기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언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처음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봤어요. 진짜로 대통령 부인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항상 한 곳을 향했어요. 서연이, 민준이, 내 아이들. 6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떠날 때 서연이는 6살, 민준이는 4살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12살, 민준이는 10살. 그 세월 동안 아이들은 할머니, 내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올 리 없었으니까요. 하나원의 선생님들은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한에 정착하면 국정원이 중국을 통해 탈북자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나는 그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6개월의 하나원 교육을 거쳐 나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를 받았어요. 1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내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정한 공간이었거든요. 누군가의 감시나 지시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 처음 한 일은 밤중에 불을 켜고 자기,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아무 때나 물을 마시기.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제게는 자유의 증거였어요. 하나원을 통해 나는 일자리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 일한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다양한 손님들, 계산기, 상품 정렬 시스템. 하지만 일이 나를 살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번 돈이 정말로 내 것이었거든요.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 보이부가 뜯어가지 않고, 일한 만큼 정확히 내 월급으로 돌아왔어요. 2년 뒤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대형 병원의 청소 용역 일이었어요. 월급도 조금 높아졌어요. 그 돈으로 나는 좋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이었지만 남한에서 돈을 벌어 내 손으로 이룬 공간이었어요. 하나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반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받은 환영이 따뜻했어요. 목사님은 나를 안았고 교인들은 나를 자매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이 나를 살게 해줬습니다. 2년 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데려오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믿을 수 있었어요. 국정원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접근했고 마침내 2020년 9월 내 아이들이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엄마, 공항 도착 라운지에서 내 아이들을 만났어요. 서연이는 이제 14살 여자아이였고 민준이는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8년. 나는 8년을 아이들 없이 살았고 아이들은 8년을 엄마 없이 살았어요.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나중엔 울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야?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만 나왔어요. 아이들을 데려온 뒤 나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처음 며칠간 아이들은 나만의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어? 텔레비전이 신기했고, 화장실의 온수가 신기했고, 밤의 불빛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더 신기한 건 내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물어본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아이들은 뭔가 묻기 전에 먼저 혼낼 사람을 재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한국 친구들도 아이들을 잘 받아줬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배경을 알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의사하고 싶어. 민준이는 나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래. 너희가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이들은 내 감정을 이해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지금 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시받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필요 없으면서, 내 선택으로. 이 벤치 옆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놀아요. 이 모든 게 자유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항상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 어머니, 할머니는 아직도 북한에 있어요. 내가 떠날 때 70대였던 어머니는 지금 80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 교회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나는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어머니들을 지켜주세요. 여전히 시장에 나가고 있을 어머니들을, 아직도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모든 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정한 자유란 큰 게 아닙니다. 원할 때 밤에 불을 켜고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내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밤마다 나는 여전히 꿈을 꿔요. 두만강 위의 얼음, 그 위에 발자국, 보이부의 손전등. 그 꿈에서 깰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합니다.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게, 내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죽음으로 위장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의 여성이 체제의 모순 속에서 찾은 자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강은 넓어 보이지만 건너간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저처럼. 나는 죽음으로 살아났고 죽은 나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